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5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에 중단원 5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전시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가지 주제 같이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다. 두 번째, 일제가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즉 오늘은 1930년대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하고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이 시기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다. 이 파트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요건 여러분들 거의 사실 세계사 내용이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한국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라 학습지 지난 글씨 정도만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먼저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이유,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대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 경제 대공황이라고도 하는데, 대는 말 그대로 큰 대자를 쓰고 공황은 공포 이런 뜻이거든. 공포와 혼란 이런 거야. 굉장히 1929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혼란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왔다라고 해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하면은 여러분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를 했었지.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당시에 굉장히 막 군사무기 팔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게 돼가지고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됐다는 경제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미국의 기업들도 막 신나가지고 너도 나도 막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저 기업 되게 잘 나간다면서 막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문제는 그럼 미국의 기업들이 당연히 팔릴 줄 알고 너무 많이 생산을 해버린 거야. 근데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걸 사줄 사람이 이게 안 맞는 거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는 느려져. 정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완전 폭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각 모든 기업들이 잘 나갈 줄 알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이 하룻밤 만에 얘들아 여기 있다가 갑자기 뚝뚝뚝뚝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주가 당시의 주식 가격을 보여주는 표거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 은행들이 완전히 다 파산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미국은 완전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 이 전 세계로 다 확산이 되면서 1929년은 거의 암흑의 해였어. 다 거의 진짜 경제적으로 완전 망해버리는.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사진을 보면은 미국의 길거리엔 이렇게 지금 원티드 잡이라 그래가지고 직업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이력서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이런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제 무료로 빵이나 커피를 나눠주는 이런 무료 배급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공황이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정부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조금씩 막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별로 없고 식민지가 적었던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조차도 없는 거야. 너무 이제 폭삭 망해버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대외 침략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그만큼 실업자들을 군대로 쓸 수도 있고 이제 무기 같은 거 생산하면서 공장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활로가 개척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대외 침략을 통해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도모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세 나라에서 등장한 사상이 있어. 바로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전체주의, 대공황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들 대외 침략을 지금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 이 나라들이.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인권 다 이런 거 챙겨줄 여유 없다 이거야. 우리는 일단 이 힘든 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우리 전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나 인권은 잠깐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전체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상이.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이 무솔리니, 이 사람이에요, 무솔리니.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전체주의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요. 독일에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이 히틀러의 정당, 나치당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외 침략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만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만주사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야. 즉 일본이 만주를 침략을 한 사건을 만주사변이라고 하는데 1931년의 일이에요. 경제대공황 터지고 이제 2년 뒤에 있었던 일이야. 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를 점령하게 되고 거기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를 만들어 그거를 바로 만주국이라고 해요. 만주국은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일본에게 조종당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주를 침략한 일본이 이제 중국 전체를 먹기 위해서 1937년에는 이제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요. 침략 전쟁을 완전히 본격화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일본의 대외 침략을 이끌었던 일본 왕은 히로히토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들의 얼굴도 좀 기억해 두세요. 완전 쌍놈의 새끼들이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가 손을 잡게 됩니다. 같은 편을 먹게 된 거야. 자,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히로히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들이 한 편을 먹고서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국가들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말을 하면서 이걸 어려운 말로 추축이 된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국가다, 추축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축국이 이제 결성이 되고요. 당시에 이걸 홍보하는 엽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요건 독일, 요건 이탈리아, 일본, 우리는 한 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이런 건물들, 관공서 건물에는 일본과 독일과 이제 이탈리아의 국기가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이라고 해요, 이들을. 자, 이런 추축국들 같은 편을 먹고 나서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당시에 소련 기억나시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있잖아. 러시아가 이끄는 이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먼저 체결을 합니다.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침범이 불가하다. 침범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이야.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이거든. 근데 독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유럽을 공격을 하려면 이 배후에 있는 소련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히틀러가 먼저 이제 소련이랑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여러분들 다 연합국이었잖아요. 그지? 연합국이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시작된 게 1939년의 일이야. 즉 제2차 세계대전은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동맹국과 연합국의 싸움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 즉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추축국과 그리고 연합국 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국가들이에요. 자,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다른 연합국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명분, 이걸 토대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이 조금 얘들아 어렵지. 대동아는 뭐냐면은 동북아시아, 한중일, 플러스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야. 여기가 공동으로 잘 살기 위한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건설하기 위해서 너네 동남아시아를 우리 침략이 아니라 도와주러 가는 거야. 말을 이렇게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합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라는 이 명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이제 동북아시아 인종을 그려놓고 일본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같이 잘 살려고 그래서 가는 거다. 너네 침략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누가 봐도 침략인데. 이렇게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이걸 지켜보던 미국이 일본에게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수출을 하지 않고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이 미국의
얘들아 여기 보시면 지도 보시면 여기에 일본 있죠? 여기 일본 있고 여기 미국의 섬 하와이 있어. 그 유명한 하와이에 진주만이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 거기를 일본이 이제 보복성으로 거기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라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안에 있는 포함되는 전쟁이야. 바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41년의 일이에요. 유럽 대륙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른 연합국들과 싸우고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미국을 주적으로 하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 태평양 전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전쟁들을 합쳐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어떻게 종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탈리아가 1943년 9월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프랑스의 파리가 독일에게 이제 먹힌 상태였거든. 근데 연합군들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해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리로 들어가서 파리를 해방을 시키면서 이제 힘이 약해진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이제 1945년 5월에 항복을 하게 되고요. 남은 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추축국 일본이잖아. 그죠? 일본은 이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의 사진 이렇게 현재도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게 1945년 8월 15일의 일이고요.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방금까지 여러분들 대공황부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 동안 일제가 우리에게 실시했던 통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일제가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표야, 그죠? 1910년대 일제는 무단통치를 실시했다가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20년대 문화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제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주를 침략했던 만주사변 1931년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일제 문화 통치는 바로 민족말살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민족말살 통치는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즉 민족말살 통치는 1930, 40년대의 이제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대표적으로 추진되었던 두 가지 정책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황국 신민화 정책, 두 번째 병창기지화 정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제의 대륙 침략과 병참기지화 정책 볼게요.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이다라는 건데 병참기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군수물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해주는 그런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국을 전쟁 수행을 위한 기지로 만들려고 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일제의 대륙 침략 요거는 이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게 됐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게 바로 첫 번째로 공격한 게 중국의 만주를 침략했던 만주사변, 그리고 그 만주에다가 이 일본의 입맛에 맞는 국가 만주국을 수립을 했다고 배웠었죠. 자, 이렇게 일제가 대륙 침략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병창기지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대공황 발생 이후에 일제가 대륙 침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제 중국 전체를 먹으려고 1937년에 중일전쟁까지 이제 벌이게 되잖아. 지금 전쟁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다른 나라도 계속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수 물자도 필요하고 군복이라든가 아니면 무기라든가 아니면 군인들 이런 군수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 이런 물자나 인력을 공급할 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주라든가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일본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병창기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병창기지화 정책의 목표는 뭐였냐면 일본이 만주는 거기가 평야가 많고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거든. 그래서 이 만주는 농업과 원료지대로 삼고 한국은 뭐 무기나 탱크,
뭐 폭탄 막 이런 것들 제조하는 한국은 그런 걸 만드는 중화학공업지대로 삼아가지고 병창기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 만주 요거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경제구역, 경제블록을 형성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일본의 목표였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 만주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목표였다는 소리야. 자, 이런 병창기지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자원이 풍부한 우리 한반도의 북부 지방에는 발전소를 많이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군수 관련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공업 제품의 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로 막 예를 들어 군복을 만들려면은 여름에는 이제 면으로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는 이제 뭐 양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남쪽 지방에는 면을 재배하게 하고 면화라고 해요. 그리고 북부 지방에는 양을 사육을 하게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군수공업의 원료 이걸 얻어내려고 했던 정책, 이걸 남면북양 정책이라고 해. 남면북양 정책. 발음이 이렇게 어렵냐?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군수 물자들을 보급받기 위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결과, 이런 병창기지화 정책의 결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발이라든가 뭔가 사람들이 쓰는 소비재 산업 위주로 원래 갔었는데 1930년대부터는 이제 군수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화공업 쪽으로 해서 공업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이제 북부지방에 세워지고 하면서 공장이 가동되고 무기가 생산되고 뭐 군복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는 국가 총동원 체제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일제는 1938년 즉 중일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합니다. 얘들아 이거 알아둬야 돼. 너무 중요해. 자, 국가총동원법은요. 일제가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총동원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한국에 적용을 하는데 이건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한 법입니다. 야, 법이 이러니까 너넨 이거 따라줘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분상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포스터 보시면 국가 총동원을 이제 나타내는 당시의 포스터 다 막 군복을 입고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의 내용 한번 볼게요. 국가총동원이란 전시는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나 전쟁 중에 이제 준할 경우에도 다 포함하고, 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의 신민, 신하와 백성을 징용 뽑아가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전쟁 중이나 전쟁 중과 비슷한 상황일 때 마음대로 국민들을 뽑아서 부려먹을 수 있다. 이 소리야, 사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나오면은 무조건 민족말살통치 시기에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자, 이렇게 국가총동원 체제 하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을 인적으로, 물적으로 수탈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적 수탈, 사람을 이제 수탈을 했는데, 자, 먼저 전투병력을 위해서 1938년에 지원병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지원병제는 저 전쟁에 참여할래요 라고 지원을 하는 병사들을 모집하는 제도야. 이건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고 이거는 희망자가 있으면은 데려가는 거였어. 그러다가 일반 성인들만으로는 이제 군인의 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학생들까지도 지원병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 지원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학도 지원병 제도라고 합니다. 학도가 학생이야. 자, 이게 1943년에 한창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작하고서 인력이 부족했을 때, 전투병력 부족했을 때 실시했던 거거든. 자, 이게 바로 학도 지원병들, 딱 봐도 얼굴 어려 보이지. 12살, 13살 요런 애들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는 건데, 이들이 솔직히 무슨 뭐 전투병력이 얼마나 되겠니. 그냥 앞에서 총알바지하고 죽어나가는 거거든. 자, 그러다가 1944년에는 이제 일본이 완전 똥줄이 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무적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이제는 의무적으로 징병을 해가는 징병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한국의 남자들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는 여러 가지 군수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한국인들을 이제 노동자로서 쓰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가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걸 바로 국민징용령이라고 해. 징병이라고 하면 병사로 끌고 가는 거고, 징용이라고 하면 여기서 용은 노동력으로 끌고 가는 거란 소리야. 자, 국민들을 노동력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밑에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제 징용자들,
모습을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몸에 상처 난 거 봐봐. 몸이 성하지가 않아. 그리고 다 빼짝 말랐어. 뭐 얼마나 뭐 월급을 받았겠니 뭘 했겠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정말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일본으로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가고 거기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노동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린 소녀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여자들 데려가가지고 군수 공장에 보낸 다음에 계속 뭔가 무기나 군복 같은 거 생산하게 하는 이런 법령을 만든 게 여자 정신 근로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가 여성들 중에 이제 강제로 동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지역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여성들을 이제 성노예로서 생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이제 위안소가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들이 있었던 위안소가 설치된 지역이라고 해요. 굉장히 다 전쟁터에 만주를 포함해서 한반도에도 일본에도 중국에 동남아시아에 즉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온 지역에다 위안소를 놓고 우리의 조선의 소녀들 여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 그냥 강간을 하고 성노예로서 유린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위안소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일본 군인들의 모습 이거 자세히 보면 얘 웃고 있거든. 쌍놈의 새끼가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위안부의 모습들도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요. 뭐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냐고 짜증나게. 자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 매년 8월 14일이었던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봤었어.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자 이제는 물적 수탈을 볼 거야. 자 물적 수탈 일단 한국의 지하자원 다 약탈해 가고요. 그리고 공출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공출 제도가 뭐냐면 녹그릇이나 수저나 교회나 사찰에 있는 종 같은 금속 제품들 있지. 이런 것들 싹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가져간 제도를 공출 제도라고 해. 공식적으로 내놔라 이런 소리야.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렇게 공출한 금속들 이런 거 다 보이고요. 이런 사기 그릇까지도 전부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먹을 쌀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각 집마다 가지고 있는 미국이 얘들아 쌀이나 곡식 이런 것들도 가져가는 이걸 미국 공출제라고 해. 먹을 쌀을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다 굶겨 죽일 순 없으니까 일본이 식량을 배급해주는 식량 배급제를 이 시기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제대로 배급해 주겠니? 제대로 배급도 안 하고 이때 막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한테 좋은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자, 지금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한 노래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 원래 있던 노래를 이제 개사한 노래인데 한번 볼게.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밑줄 치는 거 볼게요.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이거 당시에 지원병 제도가 실시됐다는 거. 민족말살통치 시기 알 수 있는 거고 양곡 배급이 적어서 콩 깻묵만 먹고 사는구나. 당시에 뭐 콩이나 깨 이런 것들 다 죽으로 쑤어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야. 이게 바로 당시의 식량 배급제. 방금 봤던 거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여자들을 얘들아 노동자로 데려갔다고 했잖아. 이거를 아까 봤던 여자정신근로령과 관련 있는 내용이야. 금부치 새부치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이거는 뭐야? 공출제도지. 그리고 이름 석자 잃고서 족보만 들고 우느나 아까가 아니라 우리 이따가 배울 거야. 이거는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한국식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했거든. 이거 여러분들 이따 배울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당시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이 전개된 우리 계속 지금도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병창기지화 정책이랑 국가총동원 체제 본 거거든.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했던 여러 정책들,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의 구체적인 정책들 한번 볼 거야. 자, 이런 민족말살 통치의 목적은 뭐였냐면 한국인들의 민족 정신을 일단 말살하는 거였어. 말 그대로.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게끔
그리고 일본 국왕을 숭배하게끔 이런 숭배 사상을 주입하는 게 목적이야.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는 일본인이야. 우리는 일본 국왕을 숭배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본 국왕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더 쉽게 참여를 할 거 아니야. 즉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는 우리 민족을 전쟁에 쉽게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일본이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뭐냐면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 얘들아 별표야.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민족말살 통치 시기예요. 황국은 일본 천황의 국가, 즉 일본 말하는 거야. 신민은 신하와 백성, 화는 만들다, 즉 신하와 백성으로 만드는, 즉 일본의 신하와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 요거를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제 황국 신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 일본이 했던 그 하위 범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옆에 있는 얘들아, 이 포스터와 비석을 보시면 이 포스터에는 네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는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선이라고 써 있네. 네가 뭐냐면 안내자, 이거 일본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 일본. 자, 그리고 선은 조선을 의미를 하는 거야. 조선과 일본이 지금 같이 가고 있지. 한 몸처럼 가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는 거야. 내선일체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막 그러자, 이거지 뭐 결국에는. 그지?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사진이랑 같이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볼 사진들은 전부 다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먼저 일제는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신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일본의 신을 모셔놓은 사원이야, 사원. 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일본 신에게 참배, 즉 기도드리는 걸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신사 입구거든. 지금 여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일본 신한테.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신사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즉 우리 민족에게 일본 신을 믿도록 강요를 한 거죠. 자, 또 강요한 게 뭐냐면 궁성요배야. 궁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일본 왕이 살고 있는 성, 즉 일본에 있을 거 아니야. 일본 왕이 있는 쪽, 동쪽, 보통 동쪽이라고 했거든. 동쪽을 보고서 요배는 절을 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절을 하는 건데 일본 왕이 살고 있는 성 쪽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람에게 매번 절을 하게 했어. 이것도 일본 왕을 숭배하기 위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강요했던 하나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른이건 아이건 할 거 없이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하는 걸 외워가지고 말해야 되는 걸 강요받았거든. 즉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기를 이제 강요를 당한 건데, 서사가 뭐냐면 맹세야, 맹세. 일본 왕의 신하와 백성으로서 하는 맹세라는 뜻이야.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신하와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열심히 참고 고통을 단련해가지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외우게 하는 거야. 아이 그냥 세뇌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어른들도 해야 되는 게 또 따로 있어. 이건 아동용이고.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땠냐면은 원래 초등학교의 이름이 소학교였거든. 작은 학교 뭐 이런 뜻인데 당시 이 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꿨어. 너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 보면은 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원래는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였다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초등학교로 바뀐 거거든. 원래는 국민학교를 썼어. 이 국민학교가 무슨 뜻이냐면은 황국 신민학교에서 국민을 따온 거야. 즉 황국신민학교, 일본 왕의 신하와 백성을 기르기 위한 학교라는 뜻이었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의식 없이 광복한 이후에도 1990년대까지 계속 쓰고 있었다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국민학교 명칭이라고 하는 거, 황국신민학교라는 이 명칭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말과 우리 역사교육 당연히 다 금지를 시켰겠죠. 자, 그리고 창씨개명령이라고 하는 걸 공포를 하는데요. 창씨개명령이 뭐냐면 한국 사람의 이름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는 명령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나는 바꾸기 싫은데 한국 이름 쓸 건데 라고 하면은 배급을 안 해줘. 지금 미국 공출제 때문에
곡식을 이제 배급을 받아야 되잖아. 양국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배급 안 해주고 관공서나 학교에서 안 받아주고 만약에 이름 안 바꾸면 애기들한테 학교 선생님이 계속 막 뭐라고 하고 혼내고 하니까 막 애기들이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나 일본 이름으로 바꿔줘, 창씨개명 해줘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바꾸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시대에도 끝까지 안 바꾼 진정한 용자들 많습니다. 당시 그리고 몇몇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드립을 되게 잘 치잖아. 드립의 민족이잖아. 조롱 섞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어. 어떤 식이냐? 저 창씨개명 하겠습니다. 원래 제 이름 김개똥인데요. 이누쿠수 구라이로 바꾸겠습니다. 그 뜻이 일본어로 하면 개똥이나 먹어라. 아니면 저 이누코 구마소로 바꾸겠습니다. 개자식이 된 당군의 자손. 나는 당군의 자손인데 일본 이름으로 바꾸면서 개자식이 됐다. 뭐 이런 뜻이잖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겠다고 들고 가면은 안 바꿔주고 뭐 이런 식의 웃지 못할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당연히 우리말과 우리 역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못하겠다 했잖아. 당연히 한글 신문도 못하겠겠죠. 당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다 폐간시켜 버립니다. 특히나 이게 조선일보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1936년에 조선일보가 내놨던 기사가 하나 있어. 조선일보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글 신문이야. 근데 우리는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친일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조선일보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남아 있는 거죠. 약간 조선일보한테는 잊고 싶은 흑역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전쟁 쪽으로 해서 한국인을 동원하고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본의 완전 개발악들, 몸부림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고 많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